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탈감님,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인사를 해주시고요. 어멈님도 예,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서보현님. 네, 오늘은 8월 26일, 예, 8월 2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면 좋겠고요. 다소 좀 선선한 바람도 가끔 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위 막바지는 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주무실 때 밤에 좀 굉장히 덥죠. 저는 아직도 예,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등골 아빠님, 예, 반갑습니다. 네, 맥가이버님도 감사하고요. 오미아님 감사합니다. 미니 배짱님,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피부. 감사합니다. 뭐 효과가 있으면 잘 된 거죠, 뭐. 저는 예, 투자 차원에서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바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뭐 압도적 피부라면 예,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님이 크크 하시네요. 압도적 피부에. 네, 전효미님, 예, 월요병이 날아가신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연님 반갑습니다. 경제를 알자님,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님도 반갑고요. 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또 잘 안 보이셨던 분들, 한귀동님도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월요일 날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그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좀 기대감이 좀 부풀어 있었어요. 이렇게 파월이 완전 전사 같은 느낌, 완전히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딱 끝내서 미국 시장도 마무리가 잘 됐고 한국 시장도 조금 오늘 시초가부터 좀 괜찮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네. 역시 좀 힘들게 또 가는 장이었고, 뭐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어렵다라는 게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시장에 좀 힘을 못 썼습니다. 물론 새벽 사이에 이스라엘 관련된 뭐 일부 이슈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좋았던 점들이 이런 것이 좀 상쇄했다는 점은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힘이 너무 없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외에도 조금 섹터 로테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원화 강세로 들어서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다소 좀 다시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많이 샀던 섹터들을 조금 더 줄이는, 특히 수출주를 좀 줄이면서 섹터 로테이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랑초님, 피부만 미남입니까? 딴 건 뭐 아닙니까? 네, 한번 궁금해서 뭐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되면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되었다.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아주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한 문장을 말하면서 거의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 불안도 침체로 연결되는 이 연결성을 또 부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고요. 역시 여러 명의 페드 멤버가 밝혔던 25pp씩 느리게 내리겠다는 표현을 하는, 물론 이제 페드 쪽의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인데 여기에서 단어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gradual, 이게 점진적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와 체계적이라는 단어, methodical,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점진적과 체계적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명의 페드 위원들이 이 두 단어를 쓰면서 25pp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pp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추어서 빅컷, 그러니까 50pp도 움직일 가능성을 함께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점진적이란 단어와 체계적이란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양쪽 다 넣어놓은 거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25pp 갈 수도 있고 50pp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시장 금리가 모두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고 빅컷에 대한 부정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주시면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 헤드라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압류 여러분들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영어니까 뭐 이 정도는 한눈에 딱 그냥 파월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아실 거예요. 압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은 외국인 선물 순매도 전환에 다시 시장은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와 항공 그리고 건설 등 환율 수혜 업종,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수혜 업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320원 초반으로 3월 초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수출 업종이 그래서 약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일부 이렇게 수출 업종, 그리고 자동차도 조금 약세였던 것 같고요. 이런 업종들이 약세이면서 낙폭과대 섹터라든지 뭐 유틸리티나 이런 쪽과 관련된 뭐 그다음에 항공 이런 쪽에 원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었고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가 역시 기대된다. 지난주에 여러 번 건설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뭐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냈습니다. 장중에 유틸리티도 환율과 요금 인상 기대감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장중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대왕고래 관련된 기사도 또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견됐고 그리고 LCC 위주로 큰 폭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기도 항공유도 좀 빠지는 부분들이 역시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평가 보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낙폭 과대에서 역시 2차 전지와 인터넷 등 낙폭 과대 업종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동반 강세가 지속됐고요.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당시에 12월 후행 PBR 기준 0.88배까지 빠졌었는데요. 최근 코스피는 약 현재 0.98배까지로 들어오면서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은 일단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00포인트 언저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 의문은 상당수 파월이 해소했다 보이고 그 다음에 28일 엔비디아의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실적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의 인베스트데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번 주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수출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반등하지 못하면서 지수 상방을 상당히 제한했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빌빌파적 잭슨홀 미팅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이 오늘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ABL 바이오나 뭐 몇몇 바이오주들 리가겐 바이오라든지 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올랐나요? 네, 그런 바이오주, 퓨처캠 이런 종목들 급등했죠. 유럽 종량학회라든지 유럽 핵의학회 등 이벤트와 임상 결과 앞두고 기대 모멘텀이 지속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캠과 에이프릴 바이오 등도 괜찮았고요. 리가겐 바이오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 보이고 또 있습니다. 화장품은 실적 시즌 이후에 이벤트 부재에 다소 조금은 주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매도의 분위기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은 또 낙폭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죠. 뭐 하나증권에서는 장중 코멘트를 내면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뭐 일정 종목들은 10배, 12배 정도까지 빠져 있어서 상당히 밸류 매력은 너무 높은데 약간 순환매 수급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장중 평가를 잠깐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 관련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슈 때문에 석유 관련주라든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면에 펄어비스 뭐 이 부분이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불발에 또 약세를 나타내는 일부 종목도 게임주가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증권주가 강세였고요. 뭐 반도체 대형주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약간 리포트를 좀 보면 이번 28일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지금 컨센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이제 블랙월 이야기하는 거하고 호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의 지연이 될 때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어떤 부분들이 뭐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줘서 일정이 약간 지연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컨센 대비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GPU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좀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리포트가 많아요. 너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맞추는 게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보수적인 뭐 국내 리포트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차익 실현과 환차성 우려 반영되면서 화장품 업종도 뭐 실리콘2 등을 포함해서 약세였고요. 조선업은 HD, 현대미포 등 약세였고 이외에도 음식료 업종도 대표주인 삼양식품 등도 역시 수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은 좀 하락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도 현대차 등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익 미흡됐는데 역시 오늘은 조금은 수출주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으니까 약세로 일단 진행됐고요. 한편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유틸리티, 뭐 전기가스업이라든지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내수업종 상승했고요. 그 외에도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고 네이버나 카카오, 도전비전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주가 흐름이 약세 보였던 2차 전지 업종, 특히 LG 엔솔이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뭐 테슬라 반등에 따른 밸류체인 업종 상승이 일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 약세로 소부장 종목 전반적인 하락 영향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화장품과 바이오 등 코스닥 주요 업종이 약세 나타낸 부분도 있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유통, 화학도 약세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원화가 굉장히 강하게 또 가다 보니까 외국인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되면서 오히려 코스피 하락세가 진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약간의 조정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코스피 기준 한 2650 정도 한번 지지가 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650 전후에서 코스피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 약세 속에 눈에 띄는 흐름은 지난주 강세 전환했던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주인데요. 8월 19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건강관리와 2차 전지 업종을 각각 1120억 원과 525억 원 순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현물은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고 팔고 있는데 역시 말씀드렸던 건강관리와 2차 전지 업종에 일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낙폭과대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매수했던 업종들은 환차익 영향 때문에 차익 매물을 일부 내놓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중심으로 가격 멜트와 함께 실적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트레이딩에 좀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도 섹터보다는 다소 좀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이 순환매의 연속성이 또 얼마나 갈 것인지도 관건이 되겠죠.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기존의 어닝 관련돼서 조금 약했던 섹터인데 뭐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바닥론이라든지 워낙 강세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섹터들이 움직이니까 상당히 좀 대응하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네요. 감사하게도 오미아님 전체적인 미남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딱 대놓고 먹기는 좀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미남이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초님은 완벽한 미남이라고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네,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더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려야 되겠죠. 네. 예쁘게 봐주시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의 생긴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자, 사랑초님은 시장은 내려도 박 부장님 시황 보고 마음을 달래고 계시다고요. 마음이 달려지면 다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이에요. 네, 수익.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겨야 한다. 모든 걸 수익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 얼굴이 먹여주지 않아요. 제 얼굴 가지고 달래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서 달래야죠. 제 얼굴 보고 달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꼭 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야니아님, I see you. 네, 인사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중심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려 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2차 전지 쪽인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4.55%, 리비안도 8.98%, 루시드 그룹도 9% 등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강세가 보였습니다. 페드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거기에 영향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다울투자증권은
지난 23일 날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고객들의 재고 리스타킹 수요 확대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3분기 예상 매출액을 6조 8천억으로 전분기 대비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5,289억 원으로 OPM 7.7%, 전분기 대비 17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QOQ 실적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날 걸로 봤죠. GM의 EV 판매량 대비 상반기 얼티엄 세일즈 출하량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럽 고객사들의 재고 리스타킹 수요가 증가하면서 폴란드 공장 회복률 가동으로 결국 매출과 수익성이 반등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내놨네요. 자, 첫 번째 그럼 사진을 보여드리면 LG 엔솔의 중대형 전지 탑재량 추이인데요. 각각의 폭스바겐 그룹이나 포드, 현대차 등등 포함해서 막대 그래프가 합계액이 나와 있는데 지난 1분기가 다소 좀 굉장히 주춤했습니다. 주춤했는데 2분기 좀 회복을 하고 있고 3분기도 글쎄요. 어쨌든 영업이익단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은 제네시스 GV60,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기아의 EV9 등 현대차 그룹 산하 세계 브랜드의 전용 전기차 5개 모델이 유럽의 신차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 쪽의 점유율도 지금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전기차 점유율이 꽤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LG 엔솔이 오늘 좀 흐름이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원달러 환율 약세 긍정적 영향, 항공과 은행주 상승인데, 그러니까 워낙 강세란 이야기죠. 132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다소 좀 이에 수혜를 받는 섹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원화 강세란 이야기죠. 환율이 변동한다면 항공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시 연료비의 감소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대한항공의 비용 구성과 제주항공의 비용 구성을 좀 보면 연료 유류비가 약 34%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34% 정도가 연료 유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면 영업이익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 외에도 정비비라든지 이렇게 비중이 있는 쪽으로 역시나 이제 일부 인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도 약 20% 내외 정도이고 정비비 이쪽도 11%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비용 구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연료비 감소가 역시나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좀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항공유 가격 추이가 나옵니다. 22년, 23년 굉장히 치솟았던 항공유가 이제 점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조금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하반기 항공사 연료비가 기존 예상치 대비 전년비 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섹터가 어디냐면 이 정비비, 그다음에 리스료, 그다음에 공항 관련비 등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 감소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에 대해서 연료비가 환율 효과로만 하반기에 기존 예상치 대비 800억 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면서 항공유 가격도 하락하고 금리 부담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상향의 여지가 항공주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월 말 대비 약 49원 하락한 상황인데 다른 여건이 동일하면 현재 환율만으로 은행들은 약 3분기 중에 CET1, 이게 보통주 자본 비율이거든요. 약 15bp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10원 하락하면 약 3bp 정도 개선이 추정되는데 자본 비율이 개선되면은 주주환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밸류 모멘텀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갈 수 있다. 이외에도 환율 하락은 해외 지분법 주식 외환 환산익 발생, 그러니까 손익 증가 요인이 되고요. NIM과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은행주는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 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초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라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환율 하락이 결국은 CET1 비율 개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주 자본 비율 개선에 따른 밸류업 모멘텀까지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는 과거보다 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보고서를 하나증권에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항공사, 특히 LCC 관련된 테마를 중심으로 일부 은행 관련주도 주가들이 괜찮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리포트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항공주 이야기하면서 LCC들이 2분기가 좀 실적이 부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은 하는데 또 주가 움직임은 리포트가 그렇게 나와도 또 LCC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도 참 희한은 합니다. 예. 타픽이 훨씬 더 항공 화물 관련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운임 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서 타픽으로 뽑은데도 불구하고 LCC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 것들도 시장에 또 하나의 반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뭐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꽤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하원이 9월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표결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역시 ST팜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은 ST팜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ST팜이 중국 기업을 대신해서 신약 원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계 기업들이 뭐 생물보안법 때문에 대체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업계 관계자가 중국 대신 인도와 한국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결국 ST팜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ST팜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된 것 같고요. 자, 다음 표 보여드리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음 표 보여드리면 글로벌 헬스케어 신고가인데요. 자, 빨간색 실선이 MSCI AC 월드 헬스케어입니다. 예,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4년 1월부터 보면은 빨간색 실선이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신고가 내고 있고요. 검은색은 MSCI AC 월드 IT입니다. IT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살짝 반등은 주고 있지만 지난 고점을 못 벗기고 있죠. 근데 역시 헬스케어가 여기에 따라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9월 말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생물보안법은 헬스케어 업종의 이슈로 마이큰 존스 하원 의장이 지난 7월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를 공언 바가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최근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틀간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V자로 나오면서 지금 유한양행이 11만 원을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9월에는 베타,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고 알파가 큰 헬스케어와 조선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또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국내 헬스케어 매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레버리지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막대 그래프는 매출, 회색 부분이 제약 부분의 매출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바이오텍의 매출인데 전체적으로 합산 매출액이 제약 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계속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영업 쪽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이 회색 그래프가 제약 그리고 빨간색이 바이오텍인데 역시 제약 중심으로 실적도 좋아지지만 전반적인 합계 도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에스모, 그러니까 2024 이게 유럽 종양학회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학회에 루닛, 그 다음에 HLB, 유틸렉스 등에 참여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련된 뭐 제약업체,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이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표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이게 김찰저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감사하게 좀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바이오 액티브 ETF 구성 종목 기준 일별 비중 증감이라고 이제 표가 나와 있던데 여기 보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하고요. 그다음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두 종 관련해서 8월 9일부터 8월 23일 2주간 비중 변화가 1% 이상 증가한 종목을 찾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쪽은 리가켄 바이오와 한미약품,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증가폭이 상당 1%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도 HLB, ST팜, 메이톡스, 동아 ST,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중 변화가 높게 흘러오고 있는 상당히 좀 더 많이 산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은 역시 그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이렇게 시장에서 좀 알려진 바이오 액티브 ETF 쪽의 구성 종목 관련된 비중을 이렇게 좀 자료로 제안해 주셔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 갖고 가고 있는지 일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체크해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역시 LPG와 해운, 방산 쪽인데요. 가자 쪽에 휴전 협상 결렬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 충돌 소식 때문에 LPG, 해운, 방산,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오늘 그래도 튀었는데, 그래도 중앙석유나 이런 종목들 보면 많이 튀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이 다소 좀 힘을 종가까지 받지는 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쪽하고도 지금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장마치고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폭음, 굉음이 또 들리면서 수급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돌고 있고요. 상당히 조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합뉴스에서 그려주신 자료인데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화력 공방이 7월 30일부터, 자, 1번이 7월 30일입니다. 이때 공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8월 24일 날 2번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 3번 8월 25일 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인지해서 선제 공격 타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전투기가 100대 출격하면서 수천 개의 레바논 내 로켓 발사대를 동시 타격을 했다. 이거고요. 그럼 4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로켓 320발 이상과 드론 공격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을 주장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전국 비상사태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시차별로 나오면서 어디인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평도 포격도 한번 겪어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평도에 이렇게 포격이 막 이루어지고 보면, 야, 이제 미사일이나 뭐가 한 방에 어떻게 떨어질지 굉장히 좀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위에, 글쎄요, 이게 미사일 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로켓포 쏘면, 진짜 겁날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겁날 것 같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끊이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험해지고 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이 중동 쪽은 티격태격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뚝딱뚝딱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뭔가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파열음을 계속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장을 또 계속적으로 좀 억누르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 평화 입증이 됐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자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겠죠. 자, 이에 따라서 결국 WTI 같은 경우도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 74.83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약간 유가도 살짝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자, 유가가 오른 것은 또 금리 인하 그리고 원달러 환율 때문에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살짝 유가도 좀 움직였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그 다음에 GSE, 가스공사, 흥한해운, 대한해운, 스페코, 대성하이텍, 풍산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에 대한 본격 도입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25일부터 열리는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본 공냉식의 액체 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버의 온수를 통과시켜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새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체 서버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전담팀에 근무할 화학, 재료과학 전공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채용 목적으로 차세대 GPU와 기업용 AI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 관련된 DGX를 위한 액침 냉각 설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뽑는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솔, GST, 한중, NCS 등 냉각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거기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엄브레리스 쪽에서 관련된 BOA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은 AI 투자 사이클의 첫 번째 분기다라는 BOA 자료를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메타,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이 AI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두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캐펙스 투자를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다 시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2분기에 총 52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전년비 54% 정도 상장하는 어떤 기록을 나타냈고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죠. 단연간의 AI 투자 사이클의 첫 번째 분기라고 BOA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하드웨어 긍정적이지만 전력과 건설, 산업재, 원자재 등 비기술 업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다고 하네요.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M7의 비중이 좀 줄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BOA에 관련된 자료이지만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M7 이외의 493개 종목이 2분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S&P 500 EPS 성장률에 대한 M7의 기여도가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이 엔비디아고요. 가운데 푸른색이 아더 M7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레스트, 마지막 그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비중도 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이것도 파란 색깔인데 어닝이 계속 줄고 있죠. 24년 1, 2분기를 지나면서 줄고 있고, 나머지 레스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가운데 숫자가 493개의 나머지 종목들의 EPS의 증가가, 기여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보면 주가가 M7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다른 M7 이외의 S&P 500 종목들이 더 많이 수익률이 낮다라고 평가가 되는 자료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금리 압력이 완화되고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연준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더욱더 확대되기 때문에 역시 로테이션 장세, 그러니까 M7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로테이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유틸리티라든지 소재주, 기초 소재주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순환매 장세, 로테이션 장세가 국내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업계가 협의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겠다. 그리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발표가 됐고요.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보급도 늘리겠다. 그러니까 PLC 모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도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 방지, 열폭주 관련된
테마주, 한빛 레이저, 제일 일렉트릭, 신흥 SSC, 신진 SM, 민테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고요. 더군다나 충전소, 충전기 관련 종목, Y2 솔루션, 알티캐스트, IR 사이언스 등의 일부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관련주도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지난주부터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가장 이렇게 오늘 전기 자전거도 또 화제가 났다 또 그런 기사가 또 자극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지금 이렇게 열폭주 관련 화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화재 사고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돌면서 찾는 것이 아니냐 관련주를 이런 느낌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 움직이니 이게 언제 빠질 수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은 게임주들도 일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글쎄요, 펄어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크랩톤, 특히 크랩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대신증권 자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표 하나 보여드리면 게임스컴 2024에 출품한 주요 국내 게임주 출시 예정작입니다. 보시면은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그리고 크랩톤이 다크 모바일, 그리고 인조이가 상당히 유명하죠. 최근에 글쎄요, 스팀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NC소프트는 TL이 있고요,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있고, 그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나 네오위즈, 하이브 IM 이런 게 다 있는데, 자,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결국은 이번에 게임스컴 폐막을 하면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베스트 비주얼, 모스트 에픽 부분, 그리고 크랩톤의 인조이는 모스트 엔터테이닝 부분, 그리고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자는 베스트 스토리, PS 부분의 수상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아쉽게도 모두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스컴의 수상이 흥행을 담보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센티적으로 신작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에는 좀 아쉬운 결과로 판단된다고 대신증권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롱기스트님, 50을 해봤는데 그래픽만 좋다. 근데 50도 약간 이렇게 누구 뺏겼다 이런 또 논란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상당히 지금 폭발적인 또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갑자기 또 게임에 대한 이런 스탠스가, 중국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는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나 할 정도로 이렇게 50이 최근에 조금은 이슈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을 통한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누렸기는 하지만 게임스컴 개막 이전부터 이미 신작 관련 사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은 종목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오션 드라이브가 게임스컴에서 신작 3종을 공개는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네오위즈의 신작 굿바이 서울 역시 B2C 시연 진행했지만 기대감이 좀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나 액터소프트, 벨로프,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등의 일부 게임주들도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은 해봐야 합니다. 게임주는 기대감과 해보는 것과 영 달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매출,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결제하는 그런 것도 게임이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것과 결제하는 것도 또 별개 문제입니다. 결제를 충분히 유도하게끔 정말 그런 장치가 잘 돼 있는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느껴보지 못하면 이 게임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또 다가오질 못해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또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하락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은 역시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역시 최근에 파업 이슈가 좀 있죠. 8월 말쯤에 파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만 3, 4년치 일감을 쌓아놓은 국내 조선 업종들이 결국 노조 파업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적자에서 흑자 시대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좀 불거진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파업이 본격화되면 선박 납기를 좀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의 일부 피해가 우려가 좀 된다는 이슈들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ST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오늘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요. 주요 조선사 노조 모임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도 28일 공동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도 파업을 결정하면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살아나던 조선업에 좀 타격이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와 일부 조선기사재 쪽이
파업 이슈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분석 자료에서 뭐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아진다, 또 뭐 수주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자료가 떠나오면서 반등을 줬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뭐 노조 파업 이슈로 주가 빠진 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좀 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노조 파업 문제도 뭐 빨리 해결이 된다면 또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파업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그거는 불확실성이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양측, 노사가 양측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차질에 따른 체코 원전 수출 타격 우려 등 때문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부와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2기 신설 프로젝트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역시 지적재산권을 보유 주장하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차질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따로 만나고 있지만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뭐 등등 쭉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미국을 찾아서 미국의 에너지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 측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실제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7% 정도 열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주가가 빠졌고요.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주로 거론된 쪽도 주가들이 빠졌다 볼 수 있겠고, 건설 기계 쪽도 같이 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높다, 아직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의 IRA 정책 기조 유지 기금에 아마 지금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내기도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 가운데 뭐 좀 보시면 시멘트와 레미콘입니다. 시멘트와 레미콘주도 하락을 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 재고가 지난해보다 4분의 1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365일 돌리던 공장 설비 소속로와 킬른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업황이 좋지 않다 알려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 비용 절감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시멘트 업계가 3분기에는 실적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면 결국 가격 인상과 비용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실적 악화로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사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 C&E 재고 자산이 상반기 말 2,733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전년 상반기 말 대비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시멘트와 그 다음에 성신양에도 각각 26%와 21% 재고 자산이 불어났다고 보이고요. 업계 1위인 한일 시멘트도 재고가 6%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레미콘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건설주는 또 신고가잖아요. 뭔가 참 신기하죠. 네, 조금 미스매칭이지만 건설주는 금리 인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11개 섹터 관련해서 가볍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관련된 이슈가 왜 그랬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뭐 전반적으로 월요일이지만 8월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각종 변수가 많은 8월 말 9월 초입니다. 이 변수에 잘 대응을 하시면서, 자, 내일도 밝고 맑은 얼굴로 제 얼굴을 봐주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